안녕하십니까. 거꾸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강의를 맡은 박영규 박사입니다. 이번 제4강은 위임형 리더 세종, 나머지는 그대들이 알아서 하시오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세종실록 1419년, 그러니까 세종 취임 1년 1월 11일자 기사에는 대단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왕의 리더십에 관한 논쟁인데요. 이걸 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토론 배틀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대단히 재밌는 그런 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조 판서로 있던 허조와 그 다음에 이 허조는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 뭡니까? 소수 의견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 참찬으로 있던 김정 두 사람이 이 군왕의 리더십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리더십이 바람직한가 라는 주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입니다. 이런 바로 리더십 토론입니다. 자, 의정부 참찬이라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국회, 그 당시에는 뭐 국회가 없었지만 의정부가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장 정도 되는 그런 이 벼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장관급이죠. 똑같이 그래서 예조 판사하고 정이품 벼슬입니다. 이 품계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격의 없이 아마 이 토론을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보니까 정사를 끝내고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술잔이 한 6순배 정도 돌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토론을 하는 것은, 토론을 한 자리가 이 정식적인 회의 자리가 아니라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무적인 기능을 하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술을 갖다가 한 잔씩 걸치고 근하하게 된 상태다 보니까 말이 잘 나왔겠죠. 그래서 세종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이 토론을 주고받습니다.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은 모든 국사를 직접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 말해서 만기칠남형 리더가 바람직한 리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자신이 중국에 가서 황제를 보니까 황제가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경험담을 곁들여 가면서 만기칠남형 리더십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허조는 인재를 한번 등용했으면 일단 믿고 맡겨야 된다. 군왕은 일의 원칙과 큰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등용한 인재에게, 판사에게 무조건 하고 맡기는 것이 옳다. 그래서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위임형 리더십이 바람직한 군왕의 리더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극과 극으로 엇갈렸죠. 여기에 대해서 이 말미에 사관이 코멘트를 달한 게 있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항상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갖다가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니까, 임금이 허조를 옳게 여겼다고 하는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임금이 김정은 그러게 여기고 허조를 옳게 여겼다고 하는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감정의 변화, 얼굴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자세히 적었지만은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종은 만기칠남형 리더십을 주장하는 김정이 아니라 위임형 리더십을 주장한 허조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자, 세종은 현대 조직 문화의 갈 길을 보여줬습니다. 세종의 위임형 리더십은 요즘으로 말하면 형님 리더십, 팀장 리더십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팀장 리더십은, 팀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실 일의 이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해서 나머지는 이제 팀원들에게 이렇게 일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 사이에 무슨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거나 소통이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개입해서 뭔가 좀 막힌 게 있으면 뚫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죠. 세세 시시콜콜하게 무슨 실무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팀장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거꾸로 반대로 김점이 주장한 이 만기 칠남형 리더십은 요즘 말로 하면은 꼰대 리더십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면서 팀원들을 괴롭히는 거 있죠. 왜? 야 이거밖에 안 돼, 저거밖에 안 돼, 막 이거 이렇게 해라.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이거 이렇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종은 그 당시에도 위임형 리더십으로 오늘날의 이 팀장 리더십, 형님 리더십과 비슷한 그런 리더십으로 현대 조직 문화의 갈 길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종시대를 빛낸 대표적인 인재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네 사람을 딱 꼽으면 그리면 한 사람이 빠졌죠. 황희, 장영실, 김종서, 박연. 이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세종의 위임형 리더십이 키워낸, 만들어낸 그런 대표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황희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인재죠. 세종의 남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세종의 남자가 황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종실록에는 황희의 말대로 하라고 하는 이 문구가 대단히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세종이 이 황희를 신뢰했다는 증거죠. 황희는 사실 이 조선 왕조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신하였습니다. 조선 왕조 신하로 등용되기 전까지 고려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이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 왕이 조선 왕조를 개창하고 난 다음에 황희는 어디로 갔냐 하니까 이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 산골 이름이 두문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문불출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때 이 나온 말이 두문불출입니다. 두문동에 들어가서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걸 가리키는 용어가 고사성어가 바로 두문불출인데요. 그래서 이 황희는 두문동에 들어가서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문불출했죠. 그러다가 옆에 이 같이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야, 니는 참 그래도 재주가 너무 아깝다.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소신을 접어라. 그래서 이 왕조가 바뀌었지만은 내려가서 새롭게 개창한 조선 왕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등을 떠밉니다. 그래서 황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두문동을 나와서 조선 왕조에 몸을 싣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별로 이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 태조와 이 정종 시절에는 별로 뭐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태종 시대에 와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태종은 이 황희의 뛰어난 이 능력을 사서 자신의 이 비서실, 지신사입니다. 지신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 둡니다. 황희가 한시도 이 눈에 띄지 않으면은, 야, 황희 어디 갔어? 황희 어디 갔어? 이럴 정도로 황희를 신뢰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황희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언제냐? 양령이 세자로 있다가 쫓겨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황희는 어떤 쪽에 섰냐 하니까 양형 편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래도 뭐 아버지한테 대든다는 게, 그래서 뭐 젊은 시절 뭐 혈기인데 그거 가지고 이 세자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하는 게 이 황희의 생각입니다. 태종은 불같이 화를 냈죠. 이게 말이야 미래 권력에 아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밑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이제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이 즉위한 이후에 이 황희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물론 황희에게도 여러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특히 황희는 이 세종의 입장에서 볼 때 정적이었습니다. 에너미. 자신의 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양령을 지지했거든요. 충령을 지지하지 않고 양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과거를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황희에 대해서는 이 청백리 뭐 이런 그걸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지만은 황희에게도 분명히 도덕적인 흠이, 자질구레한 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록에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걸 보면은 황금대사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사흔으로 근무할 시절에 중한테서 이 황금을 뇌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대사흔으로 불리기도 했죠. 되게 부끄러운 그 일이죠. 그리고 이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어느 날 이렇게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데 그걸 감추어주기 위해서 실제 범인을 갖다가 조작합니다. 사건을 조작해 버립니다.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황희가 둘이서 사건을 갖다가 이제 조작해서 범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세종이 딱 이 사건 조서를 읽다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황희와 맹사성이 개입해서 이 사건이 조작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황희가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복귀를 하죠. 세종은 황희의 이런 크고 작은 도덕적 허물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이, 출중한 능력이 그런 이 크고 작은 도덕적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황희는 세종의 신임을 받고 그 뒤부터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청백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피가 새는 집에 살고 이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이 자신을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일체 그런 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청백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중요 대사가 있을 때 세종은 토론을 통해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사결정 후에는 황희에게 실무를 일임했습니다. 황희의 말대로 하라, 황희의 뜻대로 하라, 황희의 의견을 쫓아서 결정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종시대의 의사결정, 조정의 의사결정은 기승전결 황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황희는 이러한 세종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90살, 굉장히 오래 살았죠. 90살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 사람의 이 세종시대를 빛낸 대표적인 인재를 들라 그러면 장영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영실은 이 노비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이 중국에서 귀화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엔지니어였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 부산 동네의 관노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장영실은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종은 이 신분에 상관없이 대단히 혁신적인 인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이. 신분에 노비가 뭐 중요하냐.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신분,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장영실을 공무원으로 특채합니다. 세종의 혁신적인 인재관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장영실, 노비 출신인 장영실을 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 특채했다는 것입니다. 장영실은 이 특채되기 전에 또 무슨 일을 했냐, 세종이 또 어떤 배려를 했나 하니까요. 국비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세종이 국비유학생을 선발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게 했죠.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돌아와서 세종은 돌아온 장영실에게 과학기술품 발명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맡깁니다. 공신편에서 세종 공신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세종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공부도 성리학 공부, 법학 공부, 그 다음에 문학부터 해가지고 물리학, 전체 물리학, 그 다음에 과학, 수학 이런 모든 학문에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식견을 내려놓고 여기서도 비움의 미학,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장영실에게 과학기술 발명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일임했습니다. 이 일은 당신이 전장에서 하시오. 네가 전장에서 해라. 하고 전적으로 일임을 시켰습니다. 위명 리더십을 극적으로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영실은 이런 세종의 이 신뢰를 딛고 여러 가지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먼저 물시계를 발견했는데 물시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세종이 너무 좋아서 이게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장영실을 불러다가 아이고 정말 장한 일을 했다 그러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좀 더 개선된, 개량된 자격루라는 물시계를 발견하니까 드디어 면천 조치를 내립니다. 니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신분이다고 하고 이제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죠. 사면령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 벼슬까지 줍니다. 정사품 호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삼품 대호군이라는 벼슬까지, 대단히 고위직, 이 삼품이라 그러면 대단히 높은 직이죠. 까지 이 장영실을 승진시킵니다. 신하들은 물론 반대했죠. 도대체 노비 출신에게 삼품이나 주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죠. 그렇지만은 세종은 업적을 생각해서 신하들이 반대를 물리치고 장영실을 고위직에 등용했던 것입니다. 장영실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학기술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앙부일구, 혼천이부터 시작해서 간이대 같은 여러 가지 과학기술품을 발명해서 이 세종이 가진 위명 리더십이 얼마나 이 좋은지 그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장영실이라고 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서도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이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종서는 이 사군 육진 개척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무사 장군 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과 시험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문인 출신입니다. 세종은 이 사군 육진 개척의 이 책임자로 사군은 최윤덕이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육진은 김종서한테 맡깁니다. 최윤덕은 무인 출신이고 김종서는 문인 출신이었죠. 그래서 무인 출신으로 하여금 무인 출신의 단점을 보완하게 하고 문인 출신으로 하여금 무인 출신의 단점을 보완하게 하는 절묘한 인사 배치였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종의 위명 리더십이 여기서도 발휘됐다는 것이다. 북방에 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랑캐하고 뭐 사철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실수를 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세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방의 일은 내가 그대들을 믿고 맡겼으니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러면서 사소한 잘못은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위임의 범위를 갖다가 최대한 폭넓게 넓혀준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최윤덕과 김종서가 사군 육진 개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종서가 이 육진 개척하는 북방 개척의 책임자로 나가게 된 것은 이 1433년입니다. 함길도 관찰사로 내보냈는데 이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세종이 따로 불러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가 고생하러 가니까 이 따뜻한 틀모자하고 트롯을 내리니까 가서 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오 하고 이 선물을 내립니다. 김종서는 이 세종의 이러한 배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변방에 12년 동안 머무릅니다. 자, 국경지역, 물설고 낯설고 한 그런 국경지역에 가서 12년 동안 근무했다. 김종서 같이 탁월한 인재가. 김종서는 대단히 똑똑했거든요. 나중에 세조시대에도 보면은 굉장히 단종을 모시고 1인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12년 동안 변방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좀 썩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방에 머물면서 12년 동안 영토 개척과 국경 수비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들은 그를 대호, 큰 호랑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김종서의 이름은 유명했었죠, 그때. 세종으로부터 이 북방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김종서는 비장한 각오를 시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워낙에 이 장중한 시라서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장성에 일장금 짚고 서서 긴 휘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자, 대장부로서의 기계, 의연한 기질,
이런 것들과 국가에 대한 절절한 충성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이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읊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세종시대의 인재가 바로 이 박연입니다. 박연은 그 악과 향악을 우리 자주적인 음악 체계로 이렇게 정비한 사람이죠.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종은 운명대로 살았으면 조선의 아티스트가 되었을 그런 남자였습니다. 음악을 비롯한 예술에 깊은 조예가 있었죠. 특히 음악은 완전히 그 천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이 실례가 있는데 박연이 이 어느 날 편경을 만들었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딩동동동동동 쳐는 걸 듣고 세종은 야 잠깐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거 몇 번째 칸에 그거 소리 그거 반음이 높은데 하고 지적을 합니다. 절대 음감이 아니면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박연이 떠들어서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수정해서 교체를 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만큼 세종은 음악에 깊은 조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박연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 박연은 원래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서 피리를 워낙 잘 불어서 고향 사람들이 피리 선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에 소질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음악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돌아다니다가 광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스승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금운고, 비파부터 해가지고 못 다루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용제총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박연이 악기 다루는 솜씨가 신기에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말이 있죠. 프로야구에 보면 뭐 야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신, 뭐 양신도 있고 그렇죠. 프로야구에 야신이 있다면은 옛날 조선시대 음악계에는 박연이라고 하는 그런 음신, 악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박연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박연에게 이 음률 정비를 맡기고 나서 세종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야, 이거 악학별좌라고 하는 벼슬을 내렸는데요. 이게 이제 행정 업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 업무에 치이다 보면은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박연에 대해서는 일체 행정 업무를 면제해 준다. 오로지 음률을 정비하는 음악의 일에만 몰두하게 해라. 신하들이 시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뭐 다 하는 일인데 왜 박연은 특별히 봐주느냐고. 그렇지만은 세종이 신하들을 나무라면서 박연은 특별한 사람이다. 세상 이치까지 통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둬라. 그렇고 부준합니다. 박연은 이러한 세종의 믿음,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웠을 때도 오직 음악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조선의 자주적인 음악 체계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이 세종의 위명 리더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방위명 리더는 아닙니다. 세종은 방위명 리더는 뭐냐 하니 그냥 뭐 야야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해 그러고 그냥 맡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위명 리더는 큰 틀과 이 큰 틀을 원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자신이 꾸준히 지켜보면서 일을 끌어나가는 리더해 나가는 그런 유형의 리더십이 이 위명 리더십입니다. 세종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방위명 리더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위임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전문성 때문입니다. 법률, 조세, 국방, 과학, 음악 등 이 각 분야에 대한 폭넓은 독서로 축적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자꾸 이제 제가 공부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좀 지겹죠? 아유, 또 공부냐? 부모님들한테 귀에 따갑도록 이제 공부 얘기를 듣는데 뭐 강의할 때마다 공부 그러니까 좀 지겹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세종도 놀 때는 놀았습니다. 공부만 한 건 아니었어요. 실록 기록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격구라는 이 운동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골프하고 비슷합니다. 작은 구멍에 이렇게 공을 이렇게 몰고 가서 집어넣는 그런 운동인데 세종은이 격구도 잘했습니다. 즐겨 했습니다. 시간 나면 틈틈이 이제 격구를 해서. 그래서 신하들이 보기에는 저거 아닌데 싶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전하, 격구에 탐닉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정사를 하나라도 더 돌보십시오. 하니까 세종이 무슨 소린가. 자고로 신체가 건강해야 임금 노릇도 잘할 수 있는 것이라. 뭐 그렇게 이제 물리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공부하면은 조선시대 최고의 공신이었던 세종도 놀 때 놀았다고 그렇게 아는 체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위명 리더십의 장점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하들에게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심어 그리고 신하들로 하여금 헌신적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게 바로 위명 리더십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허조라는 사람 앞에서 2번 말씀드렸죠. 토론 배틀에서 김점이라는 사람과 붙어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위명 리더십을 주장해서 세종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그 사람, 소수 의견의 대명사 허조입니다. A조 판서, 2조 판서 거쳐서 좌의정으로 벼슬을 마감하고 죽은 사람이 이 허조인데 이 사람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임금께서는 내가 간하면 다 들어주셨다. 나는 국가의 일을 내 책임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했다.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 자, 어느 공무원이 죽으면서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 그 덕을 최고 책임자인 임금에게 그 덕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세종이 리더십에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적인 증거입니다. 동양 고전의 하나인 장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무위해야, 무위라고 하는 게 위임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겠죠. 리더가 무위해야 아랫사람이 책임감을 가진다. 자, 위임형 리더십의 가장 큰 장점을 잘 표현해주는 이 문구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4번째 강의, 세종의 위임형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